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의 금현섭 교수입니다. 오늘 2021년 3월 30일 제 997회 정책인 지식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잘 아시고 계실 텐데, 사실 저희 대한민국에는 인접해 있는 북한으로부터 새로운 삶을 위해서 넘어오신 분들, 우리가 보통 말하는 북한 이탈 주민들이 꽤 이제 되고 있습니다. 사이즈가.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 스스로도 그렇고 아마 이제 국가적으로도 이분들의 어떤 삶의 질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주제에 대해서 행정학의 바깥과 모험적 연구, 북한 이탈 주민 지원 정책을 중심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포럼을 진행할까 합니다.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고양시정연구원의 안지호 박사님께서 일단 발제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통일부의 그 정착지원과장 이성재 과장님과 그다음에 굿파머스 연구소 소장이신 조충희 선생님께서 토론자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주시겠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안지호 박사께서는 저희 행정대학원을 졸업하시고 독일의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정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연구 활동을 하고 있지만 아마 주 포커스는 이 북한 문제와 관련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아주 신진 학자로서 저희가 계속 해야 될 그런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와주신 정말 어려운 걸음 와주신 통일부의 이성재 과장님께서는 서강대학교에서 공공정책대학원 석사를 하셨고 통일부에서 지금 저희가 좀 관심 있는 이 북한 인권기록센터 조사과장도 옛날에 하셨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정착 지원과정을 하시고 계시고, 그래서 아마 오늘 저희가 관심 있는 북한 이탈 주민의 어떤 정착과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어떤 입장과 어떠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서 지금 정책을 집행하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 조충희 소장님께서는 아마 그냥 보면 모르실 겁니다. 북한에서 지난 한 10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북한 대학원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공부를 하셨고, 그다음에 여기 한국에 오셔가지고는 지금 굿파머스라고 하는 연구소 소장님으로서 저서도 내시고, 그다음에 북한 이탈 주민과 관련된 많은 강연, 그다음에 연구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세 분을 모시고 오늘 포럼을 진행하겠는데 시간 관계상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박사님께서 한 30분 내외로 발제를 해주시면 이후에 두 분 토론자분께서 한 10분에서 12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관련을 말씀 주시고 그다음에 플로어로부터 질문을 받는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방금 소개받은 고양시정연구원의 안지.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주로 북한 이탈 주민의 지원 정책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작년에 저희가 고양시정연구원에서 했던 내용들을 일부 발췌했고요. 그래서 이 북한 이탈 주민 지원 정책을 가지고 제가 행정대학원에서 어떤 메시지를 던질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결국은 어떻게 하면 새로운 생각들을 할 수 있을까, 혹은 행정 현상들을 어떻게 하면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제 답은 행정학에 있는 바깥과 접속을 통해서 조금 모험적인 혹은 실험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발표 순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연구 배경 및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 북한 이탈 주민 지원 정책, 그다음에 이 내용의 가장 핵심이라고 하시는 저희가 이제 북한 이탈 주민 분들 혹은 그 자원봉사자분들 혹은 심리 상담사분들하고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겠고요.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북한 이탈 주민 지원 정책 모델을 도출해 보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가장 연구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여기 보시면은 매년 남북 하나재단에서 북한 이탈 주민 실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2019년도에 나온 것들을 보면 보시죠. 그래서 2018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에 북한 이탈 주민들이 남한 생활에 대한 만족하다는 게 74.2%, 불만족은 3.8%, 2.2%, 혹은
그 옆에는 좀 자료가 좀 잘못되긴 했지만 그 앞에 79.8%, 82.8%라는 비율들이 북한 이탈 주민이 살면서 그 차별을 느끼지 않았다는 거고요. 한 20% 정도가 차별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저도 많은 북한 이탈 주민들을 알고 그분들과 자문을 하면서 이게 과연 맞느냐라는 생각이죠. 그리고 제3자가 보기에도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차별은 있고 이분들에 대한 차별은 응당히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실태조사가 반영이 되지 않을까. 즉 그동안에 왜 실태조사는 북한 이탈 주민의 삶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까라는 문제 제기였고요. 제 답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북한 이탈 주민들은 북한을 목숨을 걸고 이제 국경을 넘어서 남한 사회에 온 사람들이죠. 그래서 정부 지원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받는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이 남한 생활에 대해서 솔직하게 털어놓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좀 더 근원적인 문제인데요. 북한이라고 하는 권위주의 체제에서 자신들의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훈련들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옆에 보시는 게 한스 요하임 마츠라고 동독 출신의 정신분석학이고요. 그분이 쓴 책이 90년도에 중반에 나온 책이 게필 슈타우라는 책입니다. 즉 게필이라는 감정이고 슈타우라는 건 정체죠.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의 주민들은 권위적인 체제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슬퍼도 슬픈 감정들을 표출 못하고 기뻐도 기뻐하지 못하는 항상 경직돼 있는 거죠. 그래서 북한은 동독과 비교하면 훨씬 더 경직된 체제라서요. 이게 남한 사회에서 정착을 하더라도 당과 국가기관에 대한 불신들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실태조사에서 자신의 솔직한 의견들을 답변하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약간 기술적인 의미인데요. 이게 면접과 비면접, 북한 이탈 주민 면접하면서 충분한 라포들이 형성됐을 때 이분들이 속에 있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것들이 쉽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할 때 가장 북한 이탈 주민 지원 정책이든 연구든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북한 이탈 주민들이 쉽게 남한 정착 과정에서의 터놓지 못하는 숨겨진 얘기들, 깊은 얘기들을 어떻게 담을 것인지, 혹은 인류학적인 개념들로 하면 thick description이라고 하죠. 그래서 북한 이탈 주민들의 남한 정착 생활들을 어떻게 두텁게 기술하느냐. 이게 제가 볼 때는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정서적 혹은 심리적인 문제에서 좀 출발을 해가지고요. 저희가 썼던 개념들은 주로 로버트 파크라는 시카고 학파라고 해서 1920년도에 이민자 사회들이 넘어오잖아요. 그래서 전설적인 갱 알 카포네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제 시카고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이민자 연구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파크는 이제 생리적인 특성이나 심리적인 특성들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하고 있고요. 파크보다는 이제 한 15년 정도 이제 시카고 대학의 사회학과 후배인 거프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프만은 조금 더 나아가서 스티그마라고 하는 낙인 현상들을 연구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낙인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은 정상인과 낙인자가 항상 비교를 하면서 느끼는 어떤 결함들이죠. 그래서 북한 이탈 주민의 스티그마는 어디서 오냐면 북한 이탈 주민이 정상인이라고 생각하는 남한 사람과 비교를 통해서 자신들이 어떤 것들이 결핍된 존재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조금 더 보시면 그 고프만이 혼합된 만남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뭐냐면 북한 이탈 주민이 남한 사람과 만났을 때 자신의 사회적 정보인 북한 이탈 주민 출신들을 밝혀야 되느냐 마느냐에 대한 게임에 대한 것들을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프만의 개념을 조금 더 보시면 그 불명예자하고 잠재적 불명예자, 낙인을 이렇게 개념을 하는데 쉽게 정의하면 불명예자는 북한 이탈 주민에 적용을 시켜보면 자신의 사회적 정보, 즉 낙인 정보가 돌출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누가 봐도 아는 뭐 이런 단계고요. 잠재적 불명예자는 이제 젊은 이탈 주민, 10대나 20대에 오신 분들은 북한 이탈 주민의 낙인 정보들을 숨길 수가 있죠. 자신의 사회적 사투리 같은 것들 교정하는 것들을. 그래서 젊은 분들은 처음에는 잠재적 불명예자였다가 이 정보들을 숨길 수 있는 것들을 학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재적 불명예자로 전환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정착 과정들을 조금 더 보면 처음에는 다 불명예자의 노선을 유지하다가 30, 40대 이상인 분들은 자신의 사투리를 고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불명예자의 노선을 유지하는 분들이 있고요. 특히 이제 젊은 분들, 10대, 20대 분들은 교육을 통해서 사투리나 여러 가지 정보들을 고치게 되죠. 그래서 이분들은 잠재적 불명예자로 노선을 변경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저희 연구를 하다 보면 훨씬 더 젊은 분들이 남한 생활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정체성에 대한 훨씬 더 그런 그 갈등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많이 느끼는 그런 것들이 나타났고요.
다음은 하나만 더 보시죠. 그래서 그 기어츠 인류학자의 두텁게 기술하기가 있는데요. 흔히 북한 이탈 주민이 남한사회 혹은 북한사회에서 경험들은 주관적인 거죠. 근데 여러 가지 여러분들을 인터뷰를 하다 보면 공통된 것들이 나와요. 그걸 흔히 간주관성이라고 하고요. 연구자들은 이분들과의 면접, 심층 면접들을 통해서 이분들의 생활 세계를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흔히 인류학에서는 다가가기라는 개념들을 쓰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진술들이 하나의 텍스트들로 여러 가지 구성이 되는데요. 이것들을 이론과 개념들을 통해서 분석한다고 하잖아요. 이것들을 흔히 거리두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애도 마찬가지로 밀당을 잘해야 하듯이 연구에서도 이 거리두기와 그 다가가기, 이 밀당들을 적당히 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로 이 연구 방법론은 제가 그 기어츠의 방법은 임도빈 교수님하고 2012년도에 했던 건데요. 이번에 하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켰던 것들은 아무리 연구자가 북한 이탈 주민들을 많이 만나더라도 한 2시간 인터뷰를 뭐 10번 하더라도 그거 끝나면 끝이죠. 근데 저희는 고프만이 얘기한 The Wise라는 게 있어요. 현자. 그래서 낙인자들을 돕는 사람들. 예를 들면 북한 이탈 주민들의 심리 상담사 혹은 지역의 정착 도우미 분들, 종교기관들을 도와주는 분들, 흔히 이분들을 고프만이 얘기하는 The Wise 현자들이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고프만의 표현에 의하면 북한 이탈 주민들을 자기 사회의 명예회원이에요. 이너서클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연구자인 가려져 있는 그런 북한 이탈 주민 실질적인 모습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들이고요. 어쨌든 이 연구에서 추가해서 더 와이즈라고 하는 그분들, 심리상담사분들 혹은 정착 도우미분들이 보는 북한 이탈 주민들을 저희들이 가급적인 많은 내용들을 담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저희가 이따가 보실 FGI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다음은 이제 연구 간단한 개요고요. 저희가 이제 서베이들을 통해서 고양시 북한 이탈 주민 실태조사 한 83분들에 대한 간단한 서베이들을 했고요. 오늘 보여주실 자료들은 대부분 고양시 거주 북한 이탈 주민 심층 면접, 그래서 이탈 주민들, 그다음에 도와준 정착 도우미분들 아니면 심리 상담들 해서 40분 정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와 더불어서 저희가 고향 시민들도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것들 인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심층 면접에 대한 내용들만 주로 중심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지원 정책은 뭐 정책 과장님 나오셔가지고 더 잘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탈 주민에 대한 법적 정의는 뭐 이탈 주민이란 군사 분계선 이북 지역에 두고 있는 사람으로 북한을 벗어나 외국적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들을 말한다. 뭐 이렇게 법률적인 기준들이고 저희가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건 저희가 상식성에서 알 수 있는 것 같고요. 이탈 주민 중앙정부의 그 북한 이탈 주민 지원 정책들은 뭐 저희가 이제 귀순자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저희가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인 장치들을 점점 진화적으로 보완해가지고요. 최근에는 북한 이탈 주민 자산 형성이라서 매칭 펀드까지도 이렇게 조성되어 있는 여러 가지 진화 과정들을 쭉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 사업인데요. 가장 한국에 들어오시면 이분들이 하나원에서 여성분들은 안성에 있고요. 남성분들은 화천에 있는데 12주 동안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2주 교육이 끝나게 되면 각자 사시는 그 지역 지방자치단체 혹은 거주지 보호 기간이 한 5년입니다. 그래서 북한 이탈 주민들은 사실 통일부에서 하는 그 하나원에서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분들을 어떻게 지원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 정착 과정들은 처음에 뭐 보호 요청 및 국내 이송을 하게 되고요. 국내 입국, 그다음에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게 되고 거주지 전입을 거쳐서 이제 5년 정도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게 되고요. 여기에 이제 지자체에서는 그 각 지역마다 이탈 주민 그 하나센터라고 하는 지방 지원 시설들이 있고요. 정착 도우미라든지 아니면 민간 자원봉사자들, 북한 이탈 주민 심리 상담사분들을 통해서 이분들을 지원하는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나원에서 하는 교육들은 쭉 보시면 뭐 기본적인 교육들이 남한 구성원들이 되기 위한 교육들, 진로 교육들, 남한 사회 이해 교육들, 뭐 청소년 심화 교육, 뭐 이렇게 자료들을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주로 12주 동안 이루어지는 교육인데요. 저희가 북한 이탈 주민들 많이 만나보면 이제 북한에서 오셨으니까 12주 동안 들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나가고 싶다라는 심리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 내용들이 사실은 잘 들어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음은 북한 이탈 주민 초기 정착 지원 정책인데요. 그래서
주로 뭐 가족관계 등록이나 주택 지원들을 하게 되고요. 정착금 지원 이런 것들로 지금 기본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북한 이탈 주민 지원 정책인데요. 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통일부를 중심으로 해서 북한 이탈 주민 대책 협의회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이제 북한 이탈 주민 지역 협의회가 지금 현재 전국에 118개가 있고요. 저희가 있는 고양시에도 고양시 북한 이탈 주민 지역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협의회에 대한 내용들은 조금 더 저희가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북한 이탈 주민 지역 협의회 설립 및 근거들은요. 북한 이탈 주민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을 위한 지역별 특화 프로그램 운영 및 지역 내 어떤 중복 지원 사업들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저희 법적인 제도를 통해서 근거가 돼 있고요. 그 이제 북한 이탈 주민 지역 협의회 문제점은 저희가 나중에 조금 더 살펴보겠는데요. 업무 추진을 위한 실행 조직이 부재하고 협의회는 통일부 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실제로는 민간 주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재단을 통해서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담당 공무원들이 2년마다 잦은 보직이 있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 혹은 연속성들이 상당히 떨어지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 좀 보시고요. 다음은 저희가 이제 북한 이탈 주민 FGI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북한 이탈 주민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들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한 40분 정도 40명을 인터뷰를 했고요. 그 중에서 저희가 뭐 이분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시적 사회적인 습관들 혹은 수급을 받으면서도 수급자 중에서도 저희가 수급을 받고 있는 분들을 하면서 알바를 뛰지 않는 분들과 알바를 뛰는 분들 이렇게 나눠서 저희가 좀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남성과 여성들을 좀 나눠서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원봉사자들, 뭐 심리상담사라든지 아니면 종교단체의 정착 도우미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인터뷰한 내용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에는 북한 이탈 주민들이 현재 한 560분, 한 600분 남짓 계시고요. 한 2000년대 초기에 일산 동구 중산마을에 임대주택 형성되면서 그때부터 한 15년 전부터 형성되기 시작했고요. 최근에는 지금 덕양구에 있는 원홍지구 혹은 삼성지구에 새로운 아파트들이 지금 건설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임대주택 단지들이 들어서서 도래올 마을이라든지 삼성지구에 이런 데서 좀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이제 이탈 주민들 FGI를 통해서 좀 주제별로 좀 끊어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탈 주민들이 살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들이 무엇이냐고 여쭤봤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뭐 다들 뭐 아시다시피 취업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인터뷰한 내용들을 보면 식당 알바, 3D 직종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능력에 따라 일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일하고 사람의 상태와 준비 정도에 따라서 내가 선택을 못해요. 그래서 초기에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이탈 주민들이 그 직업 선택을 할 때 있어서 남한 사회를 충분히 알 수 있는 시간적 혹은 자신들의 특성 혹은 그 장점들을 알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인 고려 없이 취업 시장이 빨리 내몰린다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인터뷰상에서도 알 수 있고요. 혹은 마지막 보시면 지금 제가 고용센터 10월에 훈련 끝났는데 취직을 하래요. 고용센터에서 취직하세요라고 전화 오고 그러는데 상당히 스트레스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취업 문제 가운데 하나는 아마 정책 설계를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제가 해석하기에는 빨리 이탈 주민들을 어쨌든 취업자 통계수에 빨리 올려서 빨리빨리 취업 시장에서 올리자라는 이런 그 디자인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탈 주민들이 이런 거에 대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북한 이탈 주민들이 대부분 한 70% 이상 여성분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특히 싱글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육아 문제 같은 게 힘들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마지막 보시면은 제 생각에는 애들이 초등학교 가기 전까지는 알바도 할 수 있는데 정직원 들어가는 건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옆에서 챙겨주는 사람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혼자 어린애 데리고 있는 게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전화로 취직하라던가 수급 자르겠다고 하면 엄청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래서 싱글맘이기 때문에 육아에 대한 문제는 항상 힘들고요. 그래서 이 혼자서 육아를 돌보는 거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들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 문제보다도 훨씬 더 큰 문제가 교육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세 번째 보시면은 근데 초등학교가 더 힘들어요. 저도 아기가 1살이고 큰 애가 4살이고 제가 데리고 왔어요. 어린이집 다닐 때는 공부를 안 하니까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학교에 입학하니까 여기가 한국이고 북한에 배우는 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즉 육아는 어느 정도 하면 되는데 교육의 문제는 이분들이 남한에서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고 애들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학부모 교육도 필요하지만 이런 게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상태. 그래서 또 흥미로운 건 이분들이 또 교육열은 엄청 높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서베이한 것들을 본다면 교육 지출이 소득 수준에서 차지하는 비중들이 상당히 높은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 문제인데요. 사실은 뭐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통일이 되면 제일 돈을 많이 버는 사람 가운데 하나가 치과 의사라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북한 이탈 주민들이 한국에 오시면 이 치아 상태가 80% 이상이 다 안 좋으세요. 그래서 지역사회에 오면 가장 빨리 얻고 싶은 정보가 병원에 대한 정보들이죠. 쭉 보시면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정보가 처음에 오면 의료 정보, 의료에 관한 정보를 가장 목말라 해요. 그분들이 처음에 여기 왔을 때 건강이 한 60-70% 이상들이 대부분 안 좋은 분들이기 때문에 이 건강에 대한 정보들이 특히 중요하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물리적인 혹은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환경이 급격하게 바뀌어요. 그래서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가 특히 보시면은 지금 상태에서 학원을 보내기는 힘들어요. 큰애 같은 경우는 4살에 왔으니까 애가 올 때 충격을 많이 받아가지고 아직도 그게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 때 심리상담 신청을 해서 그걸 아직도 받고 있어요. 주민센터에 바우처도 신청해서 심리상담을 몇 년 동안 받아서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특히 이 환경 변화로 인한 심리적인 치료들, 이런 것들, 심리적인 건강,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호소를 하고 계셨습니다. 다음은 그 가족 구성인데요. 특히 이제 제가 70% 분들이 이제 여성이라고 하셨잖아요. 대부분의 북한 이탈 주민들이 중국을 거쳐서 한국에 들어오시게 돼요. 그러면 중국에서 이제 중국 남자분들을 만나고 이제 한국에 혼자 오게 되죠. 그럼 이제 애가 오고 이제 남편이 중국에서 오게 되면 대부분 뭐 이제 따로 이제 이혼하는 그런 케이스들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 가정들이 결합했다가 깨지고 결합했다 깨지고 이런 가정들이 상당히 많고요. 저희가 암센터에서도 북한 이탈 주민들 건강 검진을 해보니까 거기에 가족 조사란들을 있는데 결혼을 한 뭐 서너 번 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경우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쭉 보시면은 북한 여성의 경우 뭐가 있냐면 결혼 생활의 실패와 반복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북한에서 실패하고 한국에서 다시 시작하고 북한에서 한 번 실패했는데 중국에서 또 한 번 하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 번 실패한 사람이 다음 실패가 두렵진 않아요. 그래서 이게 깨지고 싶고 하는 게 가정에서의 그 밸런스들 문제들도 상당히 가정에서의 환경들의 불안전한 환경들 이분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북한의 남녀는 성에 대한 그리움이 많나? 그것을 참지 못하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먼저 와 있는데 내가 저 사람하고 잘 살 거야라는 의문감도 들겠고 또 내 남편이겠지만 그러나 내가 여기 와서 내가 새 인생을 살아야겠다는 욕망도 들고 그러다가 거기에 유혹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원에서 이렇게 눈이 맞으셔가지고 이제 동거하는 커플들도 상당히 많이 봤다는 자원봉사자들 얘기들도 있고요. 특히 이제 북한은 가부장적인 그러니까 유교 문화로 생각하시면 되게 가부장적인 문화이기 때문에 아직도 가부장적인 가족 문화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북한 이탈 주민들의 여성일 경우에 북한 남성들하고 같이 사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싫어하고 남한 남성하고 살고자 하는 욕구들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보시면은 저는 북한에서 아빠도 일찍 돌아가셨고 북한에서 연애도 안 하고 바로 중국에서 왔으니까 북한 사람들이지만 북한 남자들은 싫어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북한 이탈 주민 여성들이 소원이 이제 남한 남성들하고 결혼하는 물론 경제적인 안정도 있겠지만 이게 문화적인 가부장적인 문화들도 조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일곱 번째는 저희가 그 종교단체 자원봉사자나 아니면 지역사회 리더들 분들하고 좀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특히 북한 이탈 주민들이 종교기관이 갖고 있는 효능감들이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여성 이탈 주민들 같은 경우는 목회자의 이렇게 길로 돌아온 분들 꽤 계시고요. 그래서 쭉 보시면은 애는 지금 수녀님들이 키워서 수녀들이 있는데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애를 데려와야 해요. 일요일 날까지 데리고 있다가 일요일 저녁에 보내면 수녀님들이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어린이집 보내줘요. 주 5일 정도는 거기서 봐주는 거죠. 그래서 육아 문제도 상당 이제 종교기관에서 많이 도와주는 걸로 돼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은 의정부의 민족화해위원회라고 천주교구가 있어요. 코로나 때도 다달이 식품도 보내고 학원 다니면서 저 식품 안 샀어요.
박스로 보내주시고 이번에는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마스크도 보내주시고 해서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다. 그래서 감사함을 느끼고 있고요.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여성분들은 이제 종교기관에 대한 효능감이 상당히 높은데 남성분들은 교회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은 처음에는 교회를 다녔지만 지금은 다니지 않고 있음. 북한에서 김일성 혁명 사상 연구실에서 들었던 말이랑 똑같음. 10계명이나 10대 원칙이나 똑같다. 다 조직생활 같고 세뇌교육 같아서 안 다니게 됨. 아내는 광신도임. 매일 성경책 필사도 해가지고 옆에서 보면 혁명사상 학습하는 것 같아서 보기 안 좋음. 그래서 이제 이탈 주민이라도 남성과 여성이 이 종교적인 효능감이 상당히 차이가 나고 그 이유는 뭐 조충희 선생님 나중에 얘기하시지만 북한 여성들은 결혼하게 되면 조직 생활들을 하지 않잖아요. 근데 남자분들은 직장 생활을 통해서 조직 생활들을 하게 되는데 남한 사회에서 이제 여성들은 조직 생활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교회가 조직이잖아요. 그래서 거기 만나면은 사람들 보고 이런 조직 생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이제 북한 이탈 주민 심적 습성이라고 해서 아무리 이제 남한 사회에서 이제 적응을 잘 하셨다고 해도 북한에서의 그 사회적 습성들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제일 흥미로운 게 북한 이탈 주민 남성분들이 한원 교육 마치고 지역에 내려오면 가장 먼저 하시는 게 있어요. 기초수급자든 그 경제적인 생활과 상관없이 중고차 한 대씩은 다 뽑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북한 이탈 주민 특히 남성분들이 카포 현상들에 대한 연구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도 했거든요. 근데 왜 북한 이탈 주민들이 오셔가지고 경제생활이 어려운데도 중고차 100만 원, 200만 원 뽑는 이유는 사실 뭐 북한에서 사실 승용차가 없잖아요. 그래서 승용차를 한번 타는 게 뭐 군당 위원장이나 아니면 뭐 이런 사람 출세를 해야 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와서 한번 이런 것도 보여주고 싶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심리 상담사나 하나센터 지원분들을 만나면 모든 북한 이탈 주민의 사고의 원인은 차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동차 한 대 뽑으면 이제 음주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음주를 하게 되는데 북한에는 음주운전이라는 개념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길게 보면 뭐 교수님 60년, 70년대만 봐더라도 저희도 뭐 음주운전 그때 개념들이 크진 않았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북한은 음주운전이라는 개념들이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또 그냥 술 한잔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타다가 또 사고도 내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일단 사무직으로 들어가면 출세로 생각하고 농민은 올라가봤자 조선시대와 같은 직업의 귀천이 모든 탈북자에 있어요. 북한에서 직업 귀천이 너무 강하고 노동당 간부 철밥통이고 뇌물 받으면서 좋아 안 할 사람 어디 있겠어요. 북한에서의 직업 귀천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업공상 뭐 이런 있잖아요. 조선시대. 마찬가지로 북한에서도 당일꾼이나 행정일꾼, 펜대를 직업에 대한 선망들이 높기 때문에 이분들이 한국에 오시게 되면 어떤 직업, 어쨌든 책상에서 일하는 직업들을 선망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렇기 때문에 북한에서 이런 사회적인 구조가 이분들이 직업 선택에서도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됩니다. 그다음 보시면은 이제 돈이 작거나 일이 힘들거나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동남아 아이나 얼굴 시커먼 아이, 예를 들면 그러니까 사회주의 사회가 인종은 차별이 심한 것은 아시죠? 뭐 거기에서 자격지심이 느끼는 거예요. 북한에는 평양을 벗어나면 외국인이 없습니다. 다문화라는 개념들도 없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북한 이탈 주민 과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크게 논리적으로 연구자 입장에서 보면 다문화 정책하고 북한 이탈 주민 정책하고 상당히 논리적인 부분들이 비슷한 면이 많이 있지만 이 얘기를 북한 이탈 주민들에게 다문화하고 묶어서 해야 된다고 하면은 100이면 100 다 거품 묻힐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 이탈 주민은 이런 생각들을 갖고 계신 거죠. 저는 뭐 북한 1등 국민은 뭐 이제 남한 사람이라고 정상이라고 생각한다면 2등 국민 이제 북한 이탈 주민이 되고 3등 국민 이제 동남아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북한 이탈 주민들은 이 다문화 정책과 북한 이탈 주민 지원 정책들을 묶는다고 한다면 난리 나실 거예요. 예,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이제 지원 정책 제도의 문제점들 조금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이제 직업 선택에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취업이 원활치가 않고 본인이 원하는 직업이 아니니까 여기는 자유야. 사장이 싫은 소리 하니까 업체는 탈북민을 채용해서 썼는데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그다음부터 채용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탈 주민들이 이 환경 변화에서 힘들어요. 항상 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직장 생활에서 조금만 부딪혀도 이게 충돌이 나는 거죠. 그래서 취업자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들은 한 직장에서 얼마나 버티게 하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데, 아까도 제가 정착 지원에서 어떻게 가급적이면 우리가 취업자 수를 늘릴 것인가에 대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이분들이 자기의 적성과 남한 사회를 알 수 있는 충분한 시간들을 고려해야 되는데, 아까 빨리 취업 시장에 몰린다는 것이죠. 네, 그 얘기는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그 수급자 관련해서는 오히려 그런 불법 요령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라가. 이렇게 하면 세금 안 물어도 돼. 수급비를 타면서 내가 돈을 벌 수 있어. 하다못해 정착 도우미 분들도 6개월 동안 어차피 이 친구가 기초생활 수급비를 받아서 생활하는 것이니 힘드니 어디 가서 알바비를 하겠다고 하면 그러면 알바를 하더라도 주민등록증을 달라고 하지 않는 데서 가서 해. 우리가 불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즉, 이 내용은 뭐냐면 수급 비용들이 이분들이 살아가기에 충분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다들 수급자든 수급자인데 알바를 하지 않는 분들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수급 체제가 이분들을 알바를 하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조금 더 수급 체제를 조금 더 원활하게 한다면 수급비를 통해서 이분들이 자기 커리어를 관리할 수 있고 특성들을 알 수 있는 기관들을 확보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한 경우고요. 현재는 정착 도우미분들도 이 수급 체제에서는 힘드니 불법으로도 떡집에서 알바 가서 알바하라 뭐 이렇게 해주는 경우가 일상화되어 있는 거죠. 다음 보시면 이제 그분들의 특성을 고려해서 직업 교육을 선택적으로 받을 때면 열려 있고 학원도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문제는 그것을 선택하는 탈북민들이 의외로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원해서 하겠다는 사람은 10명 중에 2~3명밖에 없어요. 우선 쉬운 일, 빨리 취업에 쉬운 일, 여기 와서 빨리 돈 벌어야 그러니까 언제 교육받고 언제 자격 있다고 이런 조바심이 문제인 것 같아요. 즉 우리의 그 지원 정책이 이분들에게 빨리 취업하고 조바심을 내서 가는 거죠. 그러면 그 직장에 가면 이분들이 거기에서 만족감을 못 느끼는 거죠. 이런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성공의 지원 정책의 방향들에 대한 마지막으로 이 말씀들을 드리는데요. 그 공부하는 애들은 뭐라도 무슨 교육이든 상관없이 교육을 받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꾸준하게 정착을 잘한다.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요. 그 마지막 하나 보시죠. 그래서 왜냐하면 저는 들어갈 때 그냥 탈북민이라고 미리 얘기했어요. 탈북민이라고 무시하고 이런 것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고프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통합의 가장 높은 단계는 북한 이탈 주민들이 자신의 사회적 정보인 자기가 북한 출신이라는 것들을 남한 사람 앞에서 서스럼 없이 얘기하는 거야. 이게 고프만이 얘기하는 브레이크 스루라고 해서 돌파 단계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오히려 북한 출신이라는 것들을 긍정하고 이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경쟁력 있는 것들을 확보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한스 요하임 마츠가 독일 통일의 실패를 들으면서 하는 얘기가 동독 혹은 북한의 장점들을 좀 살펴라. 독일 통일의 가장 교훈은 각 체제마다 장점들이 있는데 그 마츠 얘기는 일방적으로 된 거죠. 약간 성찰적인 통일 뭐 이런 것들을 아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나왔던 FGI들 혹은 심리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정착 모델들에 대한 핵심 개념들을 잡아왔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기본 개념은 이제 고양시에서 혹은 다른 지자체에서 하려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책 대상인 북한 이탈 주민의 특수성, 특히 심리적인 혹은 정서적인 상황들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미시적으로 정책 설계들을 해야 한다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요건 뭐 이제 시민과 남한 사람과 남한 주민과 북한 이탈 주민 함께 가는 쌍방향의 정책들, 뭐 요건 뭐 기존의 자료들이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 이탈 주민들이 지금 저희가 세터민들이 오신 게 거의 한 세대가 다 돼가요. 근데 지역사회 이제는 리더들을 만들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탈 주민 출신의 지역사회들을 리더들을 만들 수 있는 것들로 중장기적인 계획들로 좀 전환이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시에 있는 다양한 자원들을 총체적으로 할 수 있는 아까 지역협의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지역협의회가 형식적으로 1년에 2번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위한 회의 내인데 이게 일할 수 있는 위원회로 좀 돌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럼 지역협의회는 어떻게 개선해야 되느냐? 요 시간이 조금 됐나요? 요것만 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역협의회를 뭐 고양시든 어떻게든 개편해야 되면 지역협의회 재구성을 통해서 일할 수 있는, 즉 이탈 주민 지역 컨트롤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현재 이제 지역협의회는 다양한 지역에 있는 봉사 리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위원회에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위원회로 구성을 해야 되고요. 특히 이제 사건, 법률적인 소송들에 많이 휘말려요. 이탈 주민 특성들이. 그래서 이 위원회 법조인들, 변호사나
법무사들이 반드시 들어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취업에 대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지역에 뭐 예를 들어 상공회의소라든지 혹은 부유한 이제 경제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분들도 들어오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희 이제 고양시에서는 이제 보건의료 혹은 교육방송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도 같이 들어와서 좀 공격적인 그 일자리 창출들 뭐 이런 것들도 필요한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탈 주민들 도움이라든지 이분들에 대한 전문성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위원회들을 통해서 워크숍도 하고 지금 현재 1년에 2번 돼 있는 회의들도 조금 더 정기적으로 늘려서 해서 이 위원회들을 실질적으로 좀 돌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발표가 조금 길어가지고요. 나머지 질문해 주시면은 제가 그 질문들에 대한 등들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정도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2011년에 이제 그 북한의 평안남도에서 살다가 2011년에 입국한 저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오늘 이제 뭐 안재박사 발제에서 이제 북한 탈주민의 이제 정착, 뭐 삶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연구하고 문제점 제기해 준 데서 이제 되게 감사한 생각을 하게 되고 있고요. 사실 이게 북한 이탈 주민들이 정착이 이제 중요한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로 많이 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현재 북한에서 살고 있는 이제 북한 주민들이죠. 한 2천만 조금 더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 주는 영향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모든 북한 이탈 주민들이 이제 북한에 있는 가족들과 친척들 간의 교류가 이제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교류하는 과정에 이제 전화 통화도 하고 뭐 이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교류를 하는데, 그 과정에 어쨌든 이제 그 북한에서 사는 자기 가족 친척들한테 돈도 보내주고 옷도 보내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이제 이런 과정에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대한민국이라는 그 자기하고 같은 이제 영토에 사는 한 민족이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이제 이게 투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와서 뭐 이제 제대로 못 살고 힘들고 이렇게 되면 무의식 중에라도 이제 그런 불평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이제 굉장히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이런 연구가 이제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문제점들을 잘 이제 짚어주셨는데요. 그 제일 중요하게 제가 이제 이게 좀 생각되는 지점이 이제 경계인의 삶이라는 건데, 이제 저부터도 그렇고 이제 그 제도가 다른 데서 오는 이런 그 생각이 되게 커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경계선을 자꾸 이제 넘어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이제 이야기하고 뭐하고 할 때도 항상 이제 북한을 막 욕해야 되고 막. 그 다음에 뭐 이런 자기는 이제 뭐 거의 뭐 정치적으로도 이제 거의 뭐 완전히 이제 북한에 대한 뭐 그런 그 사회주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안 좋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걸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 자료들이 있지만 이제 대부분의 북한 이탈 주민들이 이제 보수 성향을 가진다고 이야기하는데, 그쪽에 넘어가 있어야 조금이라도 이제 미안한 마음을 이제 가서 그러니까 그게 적어지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당연하게 평안남도에서 살다가 경기도에 왔다는 이런 생각을 이제 전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본인들도 이렇게 생각하고 현재 조성되어 있는 사회적 환경이 그런 것들을 이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분단된 지도 이제 거의 70년 뭐 이렇게 이제 되어 오는데, 70년이 넘은 분단 기간에 이제 그 분단 자체를 이제 이용을 많이 했던 이런 그 환경, 정치적 환경도 이제 많이 작용하는 것 같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 안정되어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이 이제
그 취직해서 오래 가지 못하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올 때 저희 기수가 이제 그 한 154명 정도 되는데 저희 남자만 한 60명 정도 거의 56명이었는데 우선 이제 저부터도 회사 가서 싸우고 그 이제 일하다가 중간에 이제 싸우고 그만둔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냥 일 잘못하고 마음에 안 들어서 하는 상사의 지적에 대해서 내가 탈북자이기 때문에 저 새끼 나 우습게 보고 그런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자격지심을 가지고 있게 되기 때문에 자꾸 이제 사회적으로 밖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고 위축되려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 생각.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저 같은 경우도 보통 여기 와서 제가 대학원도 다니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나이가 10년, 20년 어리고 술도 몇 번 같이 먹고 정말 친한데도 말을 넣지 못하거든요. 근데 같은 탈북자끼리 만나면 10분이면 좀 말을 넣게 되는 경우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사회가 어떻게 이제 나를 보고 어떤 시선으로 나를 이제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그 이제 그 뭐라고 말해야 되나 이제 그런 그 경계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있죠. 이것들이 뭐 신경쇠약, 정신피로, 뭐 이런 우울증, 뭐 이런 걸로 이제 많이 하고 이게 범죄로까지 이제 들어가거든요. 술 마시고 막 이제 음주운전 한다는데요. 제가 한 3년 전인가 그 남북 하나재단하고 같이 이제 그 북한 이탈 주민 출신인데 이제 교도소 들어가서 이제 복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면회를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려고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 남자보다 여자가 많고요. 그 마약에 노출돼 있던 여성이 대부분이 이제 마약에 노출되어 있고 사기치고 이제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교통사고 하고 싸우고 주먹질하다 이제 들어오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범죄에 노출되는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많죠. 근데 이런 사람 한 사람이 사실 그 사회적으로 주는 영향이 이제 되게 많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북한 이탈 주민들의 현재 이제 처하고 있는 상황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이제 불안정하다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고 이제 취업 문제나 이제 이런 쪽에서는 저는 물론 이제 한 직장에 들어가서 정말 열심히 10년, 20년 일하는 게 이제 저 취업인데 어차피 그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모르잖아요. 지금까지 살면서도 뭐 내가 진짜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 알기가 되게 힘든데 좋아하는 줄 알고 해봤더니 아니라고 해서 다시 이제 방향을 바꾸는 경우는 시행착오를 물론 이제 나이가 들어서 될수록이면 이제 시행착오를 줄이는 게 바람직한 일이긴 하지만 저는 여기에다가 문제점을 두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한 직장에 들어가서 오래 일할 수 없으면 바로 이제 옮겨서 딴 일을 찾아보는 것도 중요하다 해서 보통 이제 어떤 지원 제도가 있냐면요. 3년 동안, 1년 동안 한 직장에서 퇴직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면 돈을 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라는 건데 진짜 상사 싸가지 없고 직장 나가면 뭐 진짜 마음에 안 드는데 거기서 어떻게 이제 3년을 일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돈이 아까우니까 참고 일하는데 그 참고 일하는 과정이면 엄청난 정신적 스트레스 이런 걸로 해서 근데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여성들인 경우도 이제 되게 안타까운 지점이 이제 그 한국 사람이나 뭐 이제 뭐 어떤 시집을 가서 술 마시고 이제 그 폭력에 노출되어 있잖아요. 근데 당연하게 왜 맞는 걸 가고 이제 어디 가서 기댈 데가 없고 등 비빌 데가 없으니까 누구한테 말하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최근에 이제 북한 이탈 주민 여성들의 친정 만들어주기 프로그램을 지금 하나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러니까 친정이 없으니까 어디 가서 말할 데가 없는 게 친구라도 있으면 저도 이제 가끔씩 이런 거 하는데 그러니까 정말 이제 힘들고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럴 때 전화 걸어서 야 술 한잔 먹자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만 있으면
그거 만사가 이제 풀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착과 관련해서 이런 그 북한 이탈 주민들의 심리 상태 이런 것들에 이제 중점을 두고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탈북자들인 경우에 여성이 되게 많습니다. 여성이 거의 한 80% 이렇게 차지하는데, 여성들의 경우 회사나 이런 데 가서 이제 일을 하고 뭐 잘 하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아니고 이제 노래방 전전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뭐 어차피 저는 이제 해결하기 힘든 문제.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노래방이나 이런 데서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되게 인색한 편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 마치도 거의 뭐 진짜 나쁜 사람인 것처럼 질이 나쁜 사람인 것들.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봉사하고 서비스인데,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 환경들에 많이 이제 노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북한 이탈 주민들의 그 정착이 되게 이제 그 심리 상태가 되게 힘들기 때문에 사실 힘들다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그 정착을 함에 있어서 성공적인 정착이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되게 그 단어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 성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뭐 대통령하고도 감옥에 들어가 있는 판인데, 그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하고 감옥에 들어가면 성공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정말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이런 환경. 그러니까 막 동질성 이야기해요. 동질성. 한민족이기 때문에 막 동질성. 자기네는 전라도하고 경상도하고 엄청 싸우면서 탈북자들은 이제 한국말 써야 되고 막 이제 그 뭐 항공의 문화 빨리 체도가야 되고 막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 시선들이 사실 그 정착하는데 상당한 정도로 많이 그 장애로 되는다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어떻게 하는 게 이제 중요한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냥 고향 다르고 살아왔던 경위가 다른 사람으로 대해주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특수한 전제로 생각하고 특수한 대우를 해주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는 이제 북한 이탈 주민들이 정착에 어떤 이제 장애를 넣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막 원조원 통일이라고 하면서 막 이 통일을 위해서 뭐 무조건 대학 졸업해. 공부 그렇게 하기 싫은데 어떤 애들은 막 10년 넘도록 대학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 비교해서 이야기해주고 진짜 안정되고 편안하게 사는 삶이 뭐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좀 열려져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좁아요. 그래서 이제 뭐 통일부면 통일부, 북한 이탈 주민 지원회가 심리 상담이고, 사실 북한 이탈 주민들의 정착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정착이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이 다 열심히 살고 있어요. 열심히 살고 있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제가 뭐 예를 들면 아르바이트 하겠다고 아줌마가 이제 누구한테 부탁을 했는데, 이제 명절 전에 떡 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요즘에 떡국 쏘는 거, 그 일이 있는데 좀 1시간 일하면 하루 일하면 10만 원 준다 해서 이 아줌마가 새벽같이 일어나서 칼을 갈아가지고 그 칼을 들고 가요. 떡 쏘는데 거기 가면 칼이 다 있다는 걸 이제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상식적인 것들이 이제 그 사실 좀 공유가 되고, 이렇게 되면 그런 시행착오들은 얼마든지 줄여줄 수 있다. 그러나 뭐 회사 잘못 들어가서 뭐 상사가 싸가지 없어서 싸우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저는 이제 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회사 상사들 데려다가 교육시킬 수 없잖아요. 싸가지 없는 상사들을.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더 이제 그냥 같은 국민으로 대해주고 그렇게 해주는 게 좋다 해서, 이 특수성이라는 층에서 어쩔 수 없는 이제 특수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 특수성과 일반과의 이제 갭을 이제 줄여주는 방향에서 정착 그 지원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개선되고, 그러면 이제 취업 알선해주고 뭐 어디 가고 뭐 자꾸 이제 마치 그 북한에 있을 때 그런 걸 했어요. 그러니까 일 안 나가면 북한에는 이제 그 강제 노동시키고 잡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런 줄 아는데 사실 취업 준비가 안 되고 본인 자체도 이제 조금 더 있어야 되고, 근데 이제 뭐 어쩔 수 없는 게 북한에 돈도 보내야 되니까 이제 알바라도 하고 뭐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게 이제 경제 생활의 측면을 놓고 봤을 때 비윤리적이다 하는 이런 그 평가, 사회적 평가, 뭐 이거 두려워하고 이렇게 이제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돈이 된다고 하면 뭐 상관하지 않고 이제 너도 나도 뛰어드는 이런 경향들에 대해서 사전 교육이 필요하니까, 예를 들면 최근에 북한 출신자들이 그 유튜브 그 채널 개설한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 보면 똑같은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구독자 늘지 않으니까 막 이상한 소리 하고 막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돌아가는데, 그런 이런 시점들이 북한 이탈 주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한 거가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특수성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줄여주고, 그런 특수성 자체가 없다고 이제 생각을 해줘야 조금 더 편안하게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되게 그쵸.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좀 간과했던 부분들을 좀 지적해 주시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특히 그 친정 만들어주기. 근데 요새 여기서도 친정에 가서 별로 도움을 못 받기도 합니다. 근데 친정 만들어주기는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맞을 것 같고. 시간이 좀 지나서 거의 맞춰야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로어에서 간단한 질문 좀 받겠습니다. 우리 정현백 박사님. 알겠습니다. 또 다른 마지막 답변이시니까 간단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안 박사님께서. 네. 네. 정현백 박사님 질문 할게요. 그래서 지역 협의회하고 하나센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이제 공무원들도 할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있고, 하나센터도 좀 거기에 이제 사회복지사분들도 있고 그 상담사분들인데 항상 업무에 시달려요. 그래서 공무원이나 이분들에게 일을 맡길 수는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북한 이탈 주민 지원을 만들 수 있는 모델이 뭘까라는 생각들을 했고요. 결국은 제가 그 20년 된 상담사분이 계셔요. 지금 작년에 은퇴를 하셨는데, 이분이
그 북한 이탈 주민 반, 남한 사람들 반 해가지고 그 무슨 프로그램들을 돌리세요. 그래서 요 모델들을 제가 보고 공무원도 할 수 없고 그 지원센터에 있는 분들도 업무가 많기 때문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전문 20년 된 상담사분들이 이 남한 사람과 북한 사람들을 서로 훈련시켜서 북한 이탈 주민 중에는 사회복지사나 이런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취업이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조금만 더 훈련을 시키면 저희가 이제 상당히 안정적인 일자리들도 만들 수 있고요. 그래서 이 활용해서 교육 사업이나 아니면 취업 지원 사업이나 뭐 이런 사업들을 저희가 투입을 하려고 해서 제가 모델들을 만들어 드린 거고요. 근데 오늘 뭐 조충희 선생님 워낙 당사자서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계신데, 그래서 직장 생활이 힘든 거는 북한 이탈 주민들은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이 남한 사람들하고 완전히 달라요. 왜냐하면 북한은 신소 제도가 있어서 바로바로 이렇게 직설적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북한 이탈 주민들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돌려서 말씀을 못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모든 걸 이렇게 돌려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부터 해서 하나하나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 마지막으로 들어가면 그 저희가 이제 상담 그 심리 상담사 한 20년 된 분 만나서 가장 효율적인 프로그램이 뭐냐면 이탈 주민들과 남한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를 이해하는 프로그램들을 해보면 아 저래서 북한 사람들이 저렇게 나오는구나. 북한 주민들도 아 이렇게 해서 이 남한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하는구나. 이런 과정들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바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고민해보지 못했던 이슈들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이 보다 안정적으로 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부가 또 우리 민간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주제들은 좀 저희가 주기적으로 마련을 해서 논의를 좀 해봤으면 싶고, 그래서 보다 구체적인 정책, 구체적인 사업으로까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언을 드리고 또 지원을 하고 좀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셨던 안 박사님, 그리고 좋은 코멘트 해 주신 이성재 과장님과 조충희 선생님 정말 감사하고, 일단 이것으로 997회 정책인 지식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